나는 이 이야기를 아직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내 어린 시절도 그대로 얼어붙은 채로 멈췄기 때문이다. 처음 그 밥상을 받은 건 어머니가 감기 몸살로 며칠을 앓고 누우셨을 때였다. 그날 저녁 옆집 아주머니가 집 문 앞까지 찾아왔다. 정확히는 대문이 아니라 뒷문 쪽 담장 아래 작은 철문. 예전엔 마당으로 통하던 낡은 철문 앞이었다. 이모님, 저녁은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조금 해봤어요. 그 아주머니는 정성스러운 얼굴로 스테인리스 쟁반 하나를 내밀었다. 그 위엔 밥 한 공기, 된장국, 고사리 나물, 두부전, 동그란 시루떡, 그리고 붉은 조기 한 마리. 그런데 그 차림이 너무나 익숙했다. 익숙하면서도 기묘했다. 우리는 그런 밥상을 본 적이 있다. 매년 돌아오는 제사 때 아버지가 일일이 상에 올리던 구성이었다. 이걸 다 혼자 만드신 거예요. 아유,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걸요. 혼자 있으니까 입도 심심하고 해서요. 어머니는 누운 채 거절할 기운조차 없었고 아버지는 예의상 감사 인사를 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올라온 밥상을 멀뚱히 바라보며 손도 대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 위에 있는 조기 눈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이상하리만치 희번덕하고 누렇고 젖어 있었다. 그 다음 달 또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밤 9시 반. 식구들 모두 TV 앞에 앉아 조용히 귤을 까먹고 있던 시간. 똑같은 철문 쪽에서 똑똑 금속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나가서 문을 열었고 옆집 아주머니는 웃는 얼굴로 또 쟁반을 내밀었다. 차림은 조금 달랐지만 느낌은 같았다. 밥국, 나물, 생선떡, 그리고 이번엔 삶은 계란이 하나 있었다. 껍질이 반쯤 벗겨져 있었고 안쪽 노른자가 보일 듯 말 듯 갈라져 있었다. 그 노란 면이 묘하게 익지 않은 눈알처럼 보였다. 이런 건 사양할게요. 아버지가 이번엔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시무룩한 얼굴로 아이고, 뭐 그렇다면야. 하며 돌아섰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깨선이 마치 목각 인형처럼 들쭉날쭉했고 손은 팔짱도 아닌 채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가 심하게 가위에 눌렸다. 내 방은 안방 옆 작은 방이었기에 어머니의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야, 아야야, 미안해요. 그만 좀. 어딜 데려가는 거야? 가지 마. 이상한 흐느낌, 조용한 고통의 울음. 그리고 나중에 명백하게 들렸다.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 하나. 제사상.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한참 뒤 어머니가 부엌에 나가 연실을 허겁지겁 먹는 소리를 들었다. 그릇을 쓸어 담는 소리. 입안에서 질척거리는 감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으적으적. 그건 씹을 수 없는 감껍질을 씹는 소리였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이상해졌다. 아버지는 출근이 잦아지고 점점 말이 없어졌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묵묵히 거실 불을 꺼두고 혼자 앉아있곤 했다. 어머니는 낮에는 멀쩡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웃기 시작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도 없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리면 따라가 봐야 했다. 부엌 문을 살짝 열면 어머니는 조리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너도 같이 먹을래? 이건 떡, 이건 무나물,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식구 중 누구도 어머니 옆에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그리고 또 그 밥상이 올라왔다.
이번엔 정월 초하루 밤이었다. 옆집 아주머니는 이번엔 아예 대문 앞까지 와서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뛰쳐나갔고 아무도 말릴 틈도 없이 쟁반을 받아들었다. 이번 밥상엔 붉은 빛이 돌았다. 시루떡도 붉었고 국물도 탁한 붉은 국이었다. 그리고 가운데에 놓인 조기 대신 달게 목이 올려져 있었다. 머리는 없었지만 목이 휘고 꺾인 모양이 기이하게도 어머니의 목성과 닮아 있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안방 문은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묘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언가 썩은 듯한, 그러나 비린 듯한, 그리고 묘하게 사람 냄새 같기도 한. 문틈으로 훅 찬 기운이 빠져나왔다. 순간 그 문 아래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손가락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건 분명 사람 손이었지만 손톱이 없었고 이상하게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하지 않았고 목욕도 하지 않았으며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면 이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벽을 바라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아주 가끔 어머니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 그 집 너무 추워서 밥은 줘야 해. 밥 안 주면 나 데려간대. 이상하다고 느낀 아버지는 무당을 불렀다. 아버지는 점을 안 믿는 사람이라 했지만 결국 주변의 수소문의 한 사람을 데려왔다. 작은 키에 검은 못이 두루마기를 입은 노무당.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문턱에서 발을 멈췄다. 여긴 지금 제 삿밥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말에 나는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노무당은 마루로 들어와 두 눈을 감고 한참 기도를 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 집은 누가 불렀어? 밥상을 차려놓고 이 집을 제 사터로 만든 거야. 예? 제사터요? 귀신이 밥을 얻어먹는 곳. 그 옆집 여인이 상을 들고 올 때마다 뭔가를 함께 들여보낸 거지. 그럼 저희 어머니는요? 노무당은 말없이 안방 문 앞에 서더니 이마를 찡그렸다. 지금 안에 너희 어머니가 둘이야. 네? 원래 네 어머니 말고 따라온 게 있어. 그게 지금 같이 앉아 있어. 어머니 몸속에 들진 않았는데 등 뒤에 붙어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집안에서 첫 번째 작은 굿을 치렀다. 노무당은 소금과 팥, 말린 고추, 숯, 가마솥 뚜껑까지 들고 안방에서 굿판을 벌였다. 방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어머니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문을 3번 쾅쾅쾅 두드린 후 노무당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밥상 물려라. 밥상 걷어라.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순간 문틈 아래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마치 묽은 된장 같기도 하고 피가 섞인 진흙 같기도 한 뜨뜻하고 끈적한 액체. 그것이 마루를 타고 흘러나와 한가운데까지 번져갔다. 노무당은 그걸 보고 한마디만 했다. 묵은 귀신이다. 이거 한둘이 아니야. 다음 날 옆집에 경찰차가 한 대 왔다.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오래된 동물 사체의 뼈와 붉은 피가 묻은 천 조각들, 그리고 제사에 쓰는 초화향, 불태운 음식 찌꺼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미신행위나 불법 사체 유통 정황을 조사하겠다며 옆집 아주머니를 데려갔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저항 한 번 없이 경찰을 보며 웃고 있었단다. 웃는 얼굴, 그 한쪽 입꼬리가 올라간 섬뜩한 그 미소. 또 갈 데가 생겼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차에 탔다. 그날 저녁, 노무당이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회색 무명옷을 입은 노인이 함께 따라왔다. 사람들은 그를 매듭을 푸는 사람이라 불렀다. 산속에서 수십 년을 무업에 바쳤다는 인물.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를 밟고 안방 앞에 서서 말했다. 이 집에
밥상을 받고도 떠나지 않은 것이 있다. 제사를 지내게 만든 자가 아니라 자기가 제사가 되기를 원한 귀신이야. 우린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노인은 고개를 들고 벽을 보며 다시 말했다. 그 귀신은 누군가가 일부러 부른 게 아니야. 이 집에 밥을 얻으러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얹혀 살게 된 존재지. 그 밥상을 계속 받다 보니 이젠 이 집이 자기 제삿날로 굳어진 거야. 그래서 안 떠나. 여긴 이젠 그 귀신의 집이야. 안방 문을 열자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손에 밥 한 덩이를 들고 있었다. 누가 굶었대잖아. 밥은 줘야지. 입술은 터져 피가 나 있었고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방 안에는 누군가 밥을 받아먹은 듯한 그릇들이 흩어져 있었다. 텅 빈 대접, 말라붙은 국물 자국, 바닥에 쏟아진 나물 조각들. 저건 이 세상 사람이 먹은 게 아니야. 귀신이 먹은 거야. 노무당이 말했다. 대굿은 새벽 3시에 시작되었다. 집은 아예 굿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중앙 마루에는 제단이 놓였고 각 방 문마다 붉은 부적과 금줄이 걸렸다. 노인은 처음이자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상머리 끊어라. 밥상 걷어라. 이 집은 더 이상 제사가 아니다. 귀신도 밥도 이젠 없다. 그 순간 안방에서 어머니가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사람 셋이 달려들어 어머니를 붙잡았고 노인은 연신복을 치며 외쳤다. 방 안은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펄럭이고 전등이 팍팍 터져나갔다. 가구가 움직이고 문이 덜컥거리고 천장에서 부엌 칼이 바닥에 퍽하고 떨어졌다. 그러다 훅 공기가 정지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내 조용히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쟤는 모아 뒷산 바위 아래에 묻었다. 노인은 우리에게 말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상을 차리지 마라.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귀신을 초대하는 방식이다. 그럼 옆집 아주머니는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여인은 원래 귀신을 모시는 집안 핏줄이었을 거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그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대대로 이어진 저주의 실천자였을 수도 있어. 왜 우리 집을? 그건 몰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 없이 저주를 걸지. 이유가 있으면 그건 증오가 아니라 목적이거든. 몇 달 후 옆집 아주머니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동네 사람 말로는 어느 날 쓰레기통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주워 밥처럼 떠먹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쓰러졌고 정신병원으로 갔다고. 우린 그 집을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날 어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근데 이상하지 않니? 뭐가요? 그 여자가 준 밥, 그때 딱 4번 받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우리 집 식구는 5이야.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누구 하나는 상에 못 올랐다는 뜻이야. 귀신이 밥상 못 받은 셈이지. 어머니는 덧붙였다. 지금도 그 귀신 하나는 밥을 못 먹었을 거야. 배고프겠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지. 그리고 지금 나는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부엌에서 무언가 비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누군가 상을 차리는 것 같은, 밥을 푸고 나무를 담는 듯한 그 지독하게 익숙한 소리. 나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 아이 아직 배가 고프대. 뭐라고요, 엄마? 이제 네가 밥을 줘야지.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자꾸 아래를 쳐다보게 됩니다. 혹시 또 그 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먹는 밥은 어디서 온 건지 정말 알 수 없다는 거. 당신 집 바닥 아래는 지금 괜찮습니까?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너희들은 나처럼 무서운 일 겪은 적 없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다음에 또 보자.